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달 만에 첫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수행을 건너뛰고 미국을 먼저 방문하면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조현 외교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을 건너뛰고 갑작스럽게 미국을 먼저 방문하면서 이 부분이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직항이 아닌 이제 경유를 하는 거라서요. 네, 글쎄요, 지금 맞습니다. 어떤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사실 뭐 외신에서는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보도한 건 없긴 하십니다만 네네네. 일단 뭐 지금까지 나온 전반적인 걸 보면은 뭐 정부 측 입장은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 차원이다라고 원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하지만 원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가서 한일 정상회담 할 때 조현 장관이 같이 합류하기로 한 건데 그거를 건너뛰고 갑자기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뭔가 좀 의제 조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특히 이제 일본을 건너뛰고 미국을 바로 가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양해가 있어야 될 만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뭐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부 장관이 먼저 그러니까 사전 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한일 정상회담 이틀 앞두고 갑자기 일정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간의 의제나 공동성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을 것 같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조 장관의 방미가 우리 측 제안으로 진행이 된 거라고 하니까 뭔가 좀 급박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측 얘기는 뭐 조 장관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불편한 것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국방비 인상이라든지 뭐 중국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약간 조율하는 부분에서 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요구가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또 뭐 뒷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게 되는데 네. 이 8.15 광복절에 내놓은 메시지나 또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어떤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이 나올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은 외신들도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네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미르 신문과 21일에 인터뷰했었거든요. 그때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 얘기를 하면서 이걸 뛰어넘는 공동선언을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양측의 경축사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양국 국민들이 기대할 만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거든요. 자세하게 말 못하지만 그래서 있을 것 같다는 뉘앙스가 좀 그 풍겼고요. 정도만 충분히 얘기했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예.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일본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 이시바 총리 측근인 나가시마 간사장이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처음이다. 이거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전환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시바 총리가 8월 15일 날, 그러니까 일본이 패전한 날이죠. 그때 전몰자 추도식에서 일본 총리로서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은 예. 충분히 뭔가 공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미 정상회담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현 장관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네.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신은 이번 의제 어떤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외신들은 이게 회담이 단순한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네. 동맹 관계와 경제 문제 등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시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보도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예. 동맹 현대화 그리고 한미 동맹의 현황 그리고 대북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두 나라가 어떻게 생각할지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장 큰 문제,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 외에도 첨단 기술 협력 이런 것들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 같다고 외신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이런 것 재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대응 전략과 비핵화 3단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도 동조를 할지 아니면 다른 입장일지 이건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도체 관련해서 뭐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것도 관세 문제가 합니다만 이것 외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반도체법에 따른 한국 기업 지원 문제 이거 예, 어떻게 예. 할지도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중국이 좀 우리로서는 좀 아픈 부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쪽에서는 정확하게 한국이 어떤 입장인지 어느 쪽에 설지를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여러 차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 경제 전략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대만 해협, 남중국해 이렇게 민감한 지역에서 공동 대응 원칙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반도체 기업의 지분 참여 요구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한국전력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간의 원전 관련해서 사실 좀 갈등이 있었던 것이 있었고 계약 부분이 공개되는데 이것도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당연히 북핵 문제, 미국과 이제 북한이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주요 안보 의제로 이번에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의제들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이 이루어지고 이 부분도 관심사지만 또 공동성명까지 과연 발표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좀 전에 속보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봤더니 예, 예.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 후에 발표될 공동성명 문안을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조 장관이 먼저 간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했었을 때 뭔가 좀 물밑에서 얘기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네. 북핵 동결, 감축, 폐기 이렇게 북한의 비핵화의 3단계 구상을 내놓았는데 결국에는 네. 한미 간의 어떤 교집합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 맞습니다. 글쎄 뭐 지금 일각에서는 미국 내부에서 한국의 구상을 쫓는 방식으로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의 요미우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북핵 정책에 대해서 1단계는 동결, 네.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하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긴밀히 공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또 미국 내부에서는요. 예. 한국의 어젠다를 미국이 그대로 따르는 방식은 대북 접근 방법으로 좋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려라는 목소리가 되는 건데 예, 예.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주도권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이 미국 입장에서는 좀 유화적으로 나간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대북 억지력이나 협상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긴밀한 공조 속에서 남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한미 간의 접근 방식 차이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결적인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그리고 공존하면서 서로 인정하는 공동 번외기를 찾아야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대북 접근법은 뭐 전반적으로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주도로 북핵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핵무기 동결, 감축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정부와 미국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는 뭐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약간 그냥 두고 보는 식으로 넘어갔는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정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협상이 열리면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으로 뭔가 뭐 협상 타결하지 않겠는가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한번 해봤으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상과 관련해서요. 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그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도 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이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면서 이 부분이 더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TSMC와 같은 대형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분 확보 계획이 없다라고 또 이제 보도가 나와서 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이제 미국이 얘기를 했던 것이 네. 인텔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인텔도 반도체 지원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미국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인텔 지분 10%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다른 반도체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했더니 미국 정부 내에서 다른 반도체 기업도 마찬가지지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TSMC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자신들에게 자사 지분을 가져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반도체 지원법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랬더니 미국이 그거는 외국 기업에 대한 건 아니고 인텔에 대해서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라고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보조금 대가로 지분을 요구하는 조치에 대해서 TSMC 경영진들이 보조금 말씀 것좀 반환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논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러자 미국 측에서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TSMC가 2014년부터 애리조나주에 지금 대형 공장을 지어서 약속한 대로 지금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물론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 얘기는 보조금을 받은 건 외에도 그 이상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러자 미국 상무부 관계자가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있는 TSMC,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은 지분을 인수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네네. 공약을 지키면 괜찮다. 대신에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정부 측에 자사 지분을 제공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장관이 그 CNBC와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 인수하기 위해서 협상 중이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 지분도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삼성전자, TSMC 이런 회사들이 우리 지분도 가져가는 거야라고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지분을 점점 더 많이 가져가서 혹시 미국의 정부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거 맞습니다. 우려했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요. 사실 이제 민간 분야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기업들도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고 TSMC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미국 정부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보조금 관련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온 보도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제 즉흥 발언이나 돌발 행동을 많이 맞아요,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결국 최대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그 행동을 보면 거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월 달에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서로 면전에서 약간 험한 말이 오가면서 그렇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8월 18일 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연합 정상들이 네, 같이 만났었거든요. 그때는 분위기가 상당히 점잖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굳이 카메라 앞에서 얼굴 붉혀서 좋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상회담에 왔던 다른 정상들도 굳이 트럼프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서 사실 한 사람이 자극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험한 일이 현장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과거 최근 며칠 사이의 행보를 봤었을 때는 걱정을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워싱턴 싱크탱크의 한미 관계 전문가들이 네. 2월과 최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겪은 일을 네, 참고하라. 말씀하시고, 네, 예. 맞아요. 이런 것도 이제 조언을 했더라고요. 네. 사실 그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논의되지 않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화가 났고 주변 네네. 사람들도 이제 거들기 시작을 한 건데 첫 번째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면전에서 팩트 체크하면 안 됩니다.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틀린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회담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관계자들끼리 뒤에 이런 것은 바로 잡습니다 하면 되는데 굳이 카메라가 켜져 있고 그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이 조언을 해줬고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숫자를 말해 틀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방위비 분담 요구했었을 때 주한 미군 숫자가 4만 명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2만 8천 명이었거든요. 그렇죠. 혹시라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숫자나 사실을 틀리더라도 굳이 면전에서 얘기를 해주지 말아달라. 이것이
일종의 팁이라면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끝으로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네. 제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이 진전이 있는지 이 네.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네. 보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까지 상황들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까?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15일 날 미로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18일 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러 정상회담 소식을 정리를 해서 그 다자회담에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첫 번째는 영토 문제. 러시아는 돈바스라는 지역을 다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젤렌스키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안전 보장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영토 문제는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 많은 땅을 주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안 된다는 것이고 안전 보장은 유럽 차원에서 해주겠다고 하긴 하는데요. 문제는 미국이 빠지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18일 회담에서는 미국도 안전보장에 동참한다라고 말했었는데요. 예. 회담이 끝나고 나서 다시 말하면서 미국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인즉슨 유럽연합이 알아서 방위를 책임져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도 회담은 했고 얘기가 나왔는데 회담이 끝나고 나니까 상황이 다 달라지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회담이 18일 있었거든요. 근데 19일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서 드론 동원해서 공격을 했죠. 공격을 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인지 회유인지 알 수 없긴 합니다만 앉긴 했어요, 다들. 그런데 막상 회담이 끝나고 나니까 동상이몽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회담이 아니야?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안 나오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후 회담이 진행되기가 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고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가능한 한 빨리, 네. 뭐 이르면 2주 안에 뭐 단판을 맞아요. 지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외교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